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파트 하면 이수일의 아파트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 요즘 뭐 아파트 난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파트? 그저 로제. 네, 로제 아파트. 네, 브루노. 예. 와. 로제 파스타 소스 어디서 만들죠? 로제 파스타 소스요? 오뚜기. 오뚜기. 오늘의 테마주는 오뚜기. 오뚜기입니까? 뭐 건설주가 들썩인다는 얘기 이제 얼핏 좀 듣긴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예.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나스닥 여전히 강합니다. 0.56%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0.61% 하락했고 S&P 500은 0.03%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고점의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사실 지금부터 오고 있는 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뭔가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명분이 돼서 네. 좀 쉬어가는 국면이 될지 뭐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하는 데가 많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가 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시장의 가장 지배적인 모습은 트럼프 트레이딩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개별 종목에서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어디가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개별 테마성으로 좀 주식이 많이 움직이는데 네. 얘가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나 이 매크로 아니면 채권 보시는 분들 얘기를 해봐도 거기서 오히려 훨씬 더 트럼프 트레이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에서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쪽,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리고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게 이제 그 매크로 쪽에서의 트럼프 트레이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됐을 때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선별적으로 주식이 좀 움직이는 게 있고 네.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베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 금리 인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이제 매크로의 계절이 좀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가가 좀 크게 눌리든 아니면 여기서 슬슬 기든 결국은 매크로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크로 쪽의 변수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크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자꾸 요즘에 제가 정부를 비판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경제 정책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창용 총재밖에 없어요. 사실 이창용 총재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이지 경제 정책의 재정 정책을 하는 사람은 네.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에 이어서 얼마 전에 수출까지 둔화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지금 한국 시장이 좀 약간 그 미국 시장에 비해서 못 가고 있는 게 단순히 자본 시장만의 문제인가라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현재 시점의 경제도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상황을 우리나라의 리더들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부총리가 됐든 뭐 금융위원장이 됐든 뭐 산업부 장관이 됐든 뭐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그 IMF 월드뱅크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좀 내용을 좀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얘기했는데 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까지 꺾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네. 좀 해서 부양을 좀 할 거다. 네. 라고 우리가 대체로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창훈 총재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할 때의 고려사항에 환율은 없었다. 그럼 환율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들어왔다. 어.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안 낮췄던 이유는 부동산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네. 가계부채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계부채를 이제 그 정프로님의 강한 어조로 그 금융 쪽에 대출을 잡으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엄포를 놓으셨더니 네. 정부가 강하게 대출을 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대출이 쪼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금리를 인하를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환율이 튀어버리는 겁니다. 네. 환율이 위로 튀어버리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가 좀 더 약세가 되면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냐면은 이게 6개월 차트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있다. 이게 여기가 9월입니다. 여기가. 그럼 10월 들어서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 달 만이네요. 예, 아하. 근데 그 좀 전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해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일시적 현상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는 금통위에서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냐의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일단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은 뭘 걱정을 할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 하나 아까 지금 이주호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모르니까. 예, 예. 아, 이 부분을 금통위의 고려 사안으로 두겠다. 네. 그러니까 뭐 대선을 했는데도 달러가 계속 강세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환율이 위로 더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둘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칠 영향. 수출 중.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 둔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도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이 전망한 거는 0.5%였습니다. 네. 근데 0.1%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 한국은행 이게 뭐 전망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게 5배가 차이가 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창용 총재는 분기 수치는 연간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오버액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뭐 오버액션 하기 전에 조금 더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리 인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더 올렸다가 내리면 네. 그럼 더 올렸으면은 그 룸이 좀 많잖아요. 내릴 수 있는 룸이. 네. 그러면 그럴 때 더 좀 팍팍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으면 금리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창훈 총재가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환자를 더 아프게 한 다음에 약 처방해서 더 쾌유를 시키면 네. 그게 명의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이창용 총재 마음, 이창용 총재 말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정책 전반으로 얘기를 할 그런 톤일 것 같으면 네. 나는 이창용 총재가 뭐 하나 빼놓고 있다고 봐요.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막 1,4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물론 뭐 금리 영향 당연히 그게 이제 메인이겠죠. 예, 예.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엄청 가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려면 당연히 돈 바꿔서 가야 되니까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금투세가 됐든 또 뭐 상법 개정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히 얘기를 해야 그래야 해외로 갈 돈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 보이면 투자를 하러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환율이 안정이 되겠지. 예. 왜냐면 원화를 사서 달러를 네네. 팔고 원화를 사야 될 테니까. 예.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이창용 총재의 뭐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종합적인 진단이 나오는 거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뭐는 안 되고 뭐는 돼요. 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이. 너도 쳐 박수. 잠깐만.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그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상법 개정은 그 뭐 법무부 네네. 예. 그리고 뭐 그런 데 소관이고 경제부총리 산하기도 하고 네. 자본시장 관련 이슈는 금융위원장 소관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자기 통화정책 입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정프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경제 리더들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청용 총재 얘기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프로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 진짜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좀 한국은행 총재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또 이제 금리 빨리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거를 7월에 낮췄으면 되는 거를 왜 굳이 그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이렇게 침체까지 오게 만드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7월에 금리 인하해가지고 9월에 가계부채 10조 가까이 늘어나고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하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거냐. 네. 그러니까 이쪽 금융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제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게 경제 전반으로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 그쪽으로 이제 쏠려갔을 건데 그러면 좀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가 워낙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좀 나왔던 얘기고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금투세랑 상법개정 얘기는 뭐 다 할 것 같이 지난달에 뭐 지난달에 얘기 그렇게 하더니 또 아무 얘기도 안 하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뭐 금방 답 아, 내놓을 것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같- 언제? 아니, 그러니까 액션을 해야죠. 언제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 이미 늦었고. 지금 10월 다 가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요.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하이닉스 기획 시리즈 기사를 썼는데 이게 참 그동안 우리나라 전반에 일고 있는 삼성전자 위기론과는 좀 대조적으로 네. 하이닉스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시리즈로 썼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참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모건 스탠리가 네. 뭐 자기네 겨울이 온다 리포트 단기적으로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발표해서 단기적으로 반성문 내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리포트 처음 나왔을 때 그 저희 3프로 TV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뭐 겨울이야 뭐 오긴 오지. 근데 무슨 여름 조금 지났다고 겨울 온다고 호들갑을 떠냐. 네. 그리고 좀 체력이 있는 하이닉스는 괜찮은데 네. 좀 체력이 약한 한 삼성전자가 좀 감기가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그 단기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자기네가 좀 너무 빨리 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좀 흥미로웠던 표현이 하삼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삼하. 원래 하삼이 있고 삼하가 있는데 네.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가는 사람들을 하삼이라 그러고 아.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를 가는 사람을 삼하라 그러는데 네. 하이닉스에 있다 삼성전자 갔다 다시 하이닉스로 돌아오는 사람을 이제 하삼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야, 이게 회사 싫다고 떠난 사람을 또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정프로님, 네. 받아줘야 됩니까? 경쟁사 갔다 오면 받아주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저 직원들 얘기죠. 투자자가 아니고. 예, 예. 네. 아, 직원들 가운데 하이닉스에서 삼성 갔다 다시 온다. 예. 그러면 이제 약간 페널티는 줘야지. 아니면 이렇게 출입구를 조금 이렇게 천장을 매우 낮게 해서 그 예. 사람들 오는 출입구는 천장을 낮게 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허리 숙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옛날 아, 진짜 오만하시군요. 높이를 한 1.5m로 해놔갖고 허리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지. 저는 키가 작아서 괜찮은데 정프로님은 다시 돌아오시기 힘들겠어요. 거의 뭐 박박 기어가야지 뭐. 그럼 미국 갈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거기도 인재가. 아니 근데 요즘엔 참 미국으로 많이 간다면서 인재들이. 예, 그 10만 명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가는 거.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릴 건데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정프로님 좀 마음을 넓게 쓰시고 물 들어왔을 때 진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갔던 인력들이라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인정받고 더 좋은 대우받고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기업의 기세가 좋고 할 때는 인재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뭐 얼마를 받고 오느냐 그런 거보다 이런 인재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 얘기가 그 벤처 투자를 할 때도 빈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산? 몇 년 산 투자.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안 좋을 때 빈티지들이 나중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투자할 때도 싸고 네. 그 투자할 때 쌀 때 대부분 좀 안 좋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도 확보하기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갈 데가 별로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고 그 인재를 다시 확보함으로써 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고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의 현재 그 강점을 뭐로 꼽았냐면은 운과 뚝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가 HBM을 좀 이렇게 철수를 하거나 대폭 축소를 했었던 거는 HBM은 사실 그 스펙으로 보면은 과잉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과잉 스펙인 제품을 뭐 굳이 쓸 일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판단이었던 거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도 고객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 시대를 준비하려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밀어붙였던 네. 부분들이 적지 않아도 밀어붙인다. 예. 근데 그 AI 시대가 왔을 때는 현재 모든 반도체 스펙이 과잉이거든요. 네. 근데 과잉의 시대가 왔을 때 과잉을 준비했던 SK하이닉스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그 뚝심은 SK하이닉스가 이제 SK그룹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 기업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약간 현대 문화가 있어요. 현대요? 예, 현대.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 때 현대. 아, 그 원래 하이닉스 전에가 현대 그러네. 반도체. 그렇죠. 현대 반도체. 그래서 네네. 현대 갔다가 LG 갔다가 다시 하이닉스 된 거죠. 네. 그 이래저래 합쳐진 SK로. 문화인데 예. 그게 지금 하이닉스의 현대 문화는 진짜 그냥 진짜 돈이 없으면 뭐 있는 장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갖고 개량을 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의 요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오만하다는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을 할 때 협력인지 이게 하청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얘한테 빚냈는지 그런 태도의 문제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취재했던 얘기로는 이렇게 뭐 자기네들 뭐 한 과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네. 이렇게 그쪽 협력업체 사장한테 이렇게 질문지 뭐 한 3, 40개 되는 거 보내가지고 이거 채워 오셔. 근데 질문 내용이 그 협력 관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반도체는 왜 좋은가요? 이런 거를 왜 협력업체에다가 물어봅니까? 그리고 왜 AMD는 안 좋은가요?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해야죠. 거지 네. 협력업체에다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장한테 띡 던져가지고 그거 다 채워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옛날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메모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사하고 딱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 메모리 반도체를. 네.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들을 대하면 뭐 예를 들어 마하 프로젝트도 지금 삼성전자가 욕먹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 네. 네이버가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일을 그냥 삼성전자가 단독 발표를 하고 그렇죠. 단독 발표를 하더니 그냥 자기네가 네이버 제끼고 따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일말 통보도 없이 마하 프로젝트 접어버리고 네. 그러면 이게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네. 참 벙찌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아니면은 저기 TSMC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AI 시대에 오히려 적합한 문화가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네. 지금 이게 그 머니투데이의 시리즈에서 좀 주목을 좀 하고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재와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보상 체계와 네.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체계도 지금 공공연한 얘기인데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뭐 나중에 길게 한번 제가 하이닉스 관련한 얘기를 인덱스로 한번 준비를 하긴 할 건데 뭔 얘기가 있냐면은 과거 한국 사회의 좀 어르신들은 네. 그 재벌이 있으면 그 다 우리 머슴인 거예요. 머슴. 재벌 옆에는 다 머슴이라고요? 직원들은 다 머슴이고 머슴들의 목표는 마름이 되는 겁니다. 머슴 대장. 네네. 그냥 뭐 마름 되면은 그냥 뭐 한 3대 먹고 살 정도 좀 주고 네. 뭐 자기도 그 권력을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네. 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먹고 살 정도 뭐 3대가 먹고 살 정도 주면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냥 총대 메고 내가 문제 해결해 보겠다. 이게 어쩌면 우리 과거의
시대의 동력이었다. 예전에 이게 뭔가 뭐 부회장이 뭐 이제 감옥 간다든지 뭐 이런 건들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러니까 합법이든 나쁜 일은 그런 네. 이제 이조 기자 얘기했던 그런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뭐 수율이 안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발열을 잘 못 잡는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격부대 짜가지고 막 네네. 어떻게든 해내갖고 아, 승진하고 뭐 네네.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럼 야 머슴들 돈 줘봐야 힘들 때 몸살이고 뭐 그러더라. 뭐 그런 인식이라 그러면은 네. 그럼 반대로 거기에 뭐 지금 요새 누가 회사 다니면서 자기를 머슴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돌파를 해 나갈 동력을 만들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쪽은 이제 성과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이직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이남우 교수님이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RSU 같은 주식 보상 시스템 도입해서 네. 회사에 성장하고 같이 직원들의- 같이 가야 된다. 예, 예. 그냥 뭐 PS, PI 뭐 그래가지고 야 니네 돈 벌어오면 조금 띄워줄게. 음. 뭐 이런 식으로는 동력을 올릴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뭐 다시금 좀 조명받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 좀 대조적인 상황 반도체 주가가 보통 이제 같이 다녔었잖아요. 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쫙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네.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분위기는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좀 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갔는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이 얘기도 뭐 사실은 그냥 이벤트 같은 얘기일 텐데 네. 근데 사실 그 미래는 불확실이 굉장히 커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퍼즐이었구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도요타 아키오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트랙에서 만나서 같이 달리더만요. 같이 스포츠카를 달리는데 뭐 운전은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운전은 도요타 회장이 더 잘해요. 아 그래요? 그분이 그 모리조라는 가명으로 네. 그 트랙 그 경주에 종종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도 운전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네.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아예 마스터 드라이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모리조 누구냐 막 이런 얘기들 옛날에 잠깐 있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 또 와가지고 막 차 출발해가지고 이게 요 장면인데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재밌는데 우리 도넛 질주라 그래가지고 차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아 드리프트로 도는 거. 드리프로 네네.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거. 그것도요. 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서 운전석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고 옆에 조수석에서 누가 내리는데 보니까 정의선 회장 내리더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일단 테슬라를 제외하고 네. 테슬라는 성격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한 2029년, 30년쯤에 글로벌 탑 2는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은 도요타 현대차를 대부분은 꼽습니다. 뭐 지금 2위는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인데. 네. 지금 폭스바겐이 좀 굉장히 좀 더딘 걸음을 좀 가고 있기 아니,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 거기. 이제 곧 2위예요. 제가 볼 때. 왜? 근데 그런 상황인데 네. 도요타하고 현대차의 접점 중에 그 미래에서의 접점으로 제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데가 수소하고 로보틱스예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 수소가 뭐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장기적인 미래의 수소는 거의 정해진 미래로들 전문가들은 인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엄청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냥 화석연료 계속 쓰다가 뭐 망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뭐 더디 가든 빨리 가든 결국은 화석연료의 시대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에너지 캐리어라든지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수단으로서의 수소는 다들 결국 네. 오긴 올 거다. 속도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뚝심 있게 밀고 가는 두 기업이 현대차하고 도요타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수소차 시장의 경쟁자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야 너 먼저 포기할 게 없다.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네. 라고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둘 관계이기도 하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차 로봇들이 좀 공장에 많이 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직 그 연예인의 급의 아이돌 같은 칼 군무는 아니겠지만 네. 정해진 운동을 하는 공장 노동자로서의 로봇들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토요타도 좀 상당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함께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장면이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왔죠. 저도 봤는데 네. 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차 타고 가는 것까지 되게 이제 문 밖까지 그러니까 나서서 인사해주고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접점은 무엇일까? 뭡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다음 자동차는 네. 바퀴 달린 컴퓨터잖아요. 네. 바퀴 달린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반도체? 부품은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MCU 같은 저부가 반도체가 아니고요.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반도체를 차량에선 써야 됩니다. 자율주행 하려면.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차량용 반도체가 되는데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뭐 한 게 뭐 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이재용 회장 취임한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회장으로 취임한지요? 네, 취임한 지 2년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네. 네네. 이건희 회장이 몇 년도에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이건희- 2014년에 쓰러졌습니다. 10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8년 동안 그러면 빈자리. 그러니까 부회장으로 있었던 네. 거고 그 기간 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수사 네. 받고 있었고 네.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성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 던진 아젠다는 있었냐라고 본다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네. 뭐 잘 안 되긴 했지만 2030년 1위를 목표로 했었고요. 음. 그리고 중형 OLED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형 OLED도 이제 지금 새로 열리고 있는 시장인데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게 이제 애플을 중심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인데 이 아젠다를 던지고서 이렇게 뭐 아젠다 던지고 바로 될 거면은 그거는 아젠다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신수종 사업을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럼 제일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자동차 회사. 그 중에서도 1, 2위. 1,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회사.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만났다 이거죠. 예. 예.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근데 저는 이재용 회장이나 혹은 뭐 정의선 그리고 또 아키오 토요타 학교. 예. 예.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소팔메토 아닐까요? 아, 이분들이 이젠 조금 약해지실 나이도 된 거 아니에요. 신경 쓰셔야죠. 예. 그래서 소팔메토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남준 씨도 왜 이렇게 남자의 화이 소팔메토 네. 대서양 해안에서 자라나는 야자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게 소팔메토라는 게 그래서 요거가 뭐에 좋은지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아무래도 좀 가운데 쪽에 굉장히 또 좋은 제품이라고 하죠. 요거를 그 대원 헬스랩이라고 대원님 이제 콜대원 아시죠? 감기약은 뭐 콜대원 얘기 듣고서 이게 거기서 만든 거였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였어 싶었어요. 콜대원 썰 하나 말씀드릴까요? 거기 대원지 또 제약도 전문이니까 이게 그 제가 콜대원이 그 파일럿들 있잖아요. 파일럿들의 금기 약물에 들어가 있대요. 72시간 그러니까 비행 전 72시간 이내에 콜대원을 먹으면 안 된다. 왜? 효과가 좋아서 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네. 불필요한 얘기였던 불필요한 것 같은데. 얘기였으니까. 아니 효과 좋다는 얘기. 여튼 뭐 먹고 이렇게 푹 잘 수 있어서 그런가 네네. 보다. 예. 여튼 그 유명한 콜대원을 만드는 요 대원 제약. 요게 이제 또 대원 헬스랩이 건기식 만드는 데잖아요. 네. 여기서 소팔메토 내놨습니다. 아마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알기로 왜냐면 저희 시청층이라는 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예. 40, 50대 남성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소팔메토로 네. 힘냅시다 우리. 네. 꼭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네. 들어서 뭐 따님이 아버지에게 그냥 사다 드리면 말없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동생 하나 더 낳아주세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저 주변에서의 그 경험담
아 그래요. 네, 아버님들이 이런 거 사는 거 좀 어색해 하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슬쩍 사다 드리면은 그렇지. 네. 본인이 직접 사긴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네. 자, 하여튼 우리 소팔메토 대원 헬스랩의 소팔메토 지금 저희가 뭐 리뷰 작성하면 3,000원에 뭐 구매 인증하면 또 10분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드리는 게. 네. 근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길 정도로. 네, 그래서 뭐 신규 또 회원 가입하면 뭐 2만 원 상당의 쿠폰팩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한번 요 링크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의 소팔메토가 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네, 친구를 위해서 네, 소팔메토 많이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헬스랩 소팔메토.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뵐까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